그 트렁크는 내가 20대 때부터 간직해온 거야. 그 안에 내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어. 어머니,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냄새나고 벌레라도 나올까봐 걱정돼요. 요즘 누가 이런 낡은 트렁크를 집 안에 두고 살아요? 쓸모없다고? 그건 내 인생이야, 내 기억이고, 내 시간이고. 그런 감성은 박물관에나 두세요. 여기 집도 좁은데 차라리 아기 물건이나 둘 공간이 필요해요. 어디 끌고 가? 그거 만지지 말랬잖아! 이해 안 되네요. 결국 다 버릴 거잖아요. 왜 이런 데 집착하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이젠 좀 따로 지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도 자리 잡아야 하고, 아기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더러 원룸에서 살라고! 이 집은 내가 평생을 일해 사놓은 집이야. 엄마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젠 편하게 우리한테 넘기시고, 엄마는 그냥 좀 쉬셔도 되잖아요. 고생했으니 구석방에서 늙으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라, 그래. 나갈게. 근데 너희도 이젠 너희 집 찾아서 나가라. 이 집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기억하지?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72세 강말숙입니다. 젊을 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그 바쁜 나날 속에서도 참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만큼 돌아오고 마음은 결국 진심으로만 통한다는 걸요. 저는 아들과 딸을 두었는데요. 딸은 어려서부터 제 곁에 머물며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었지만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하고부터는 언제나 며느리 편이었지요. 그게 나쁜 건 아닐지 몰라도 어쩔 땐 너무 속상하고 외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가난한 엄마로 보였기에 함부로 대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 속을 다 보여줘선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지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의정부 근처 양주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가난은 늘 저와 함께였지요.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살았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와 아궁이에 불을 지펴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자던 기억이 납니다. 고무신이 다 닳아 발가락이 삐져나왔고 밥상엔 늘 된장찌개와 김치뿐이었지만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애들 아빠를 만났어요. 처음엔 성실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보다 3살 많았던 그 사람은 듬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가난해도 마음만 맞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 믿음은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무너졌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인지 남편은 술에 빠졌어요. 처음엔 늦게 들어오는 것뿐이었는데 점점 욕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엔 손찌검까지 시작됐지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는 가정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어요. 도박빚이 쌓이고 돈 문제로 경찰이 들락날락할 때도 있었고요. 아이들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집안을 뒤엎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래도 그땐 아직 제가 어려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바꿔보자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두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혼 후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남편이 대출받으면서 보증을 섰던 저는 빚을 떠안아야 하고 두 아이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에 청소를 하다 보면 손도 다리도
퉁퉁 부어올랐죠. 공장도 다녀봤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하루 종일 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일도 했지요. 그렇게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돈을 조금 모아 그릇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세상은 정말 너무하더군요. 그 돈을 사기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날 한강 다리를 바라보며 정말 못된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엄마는 엄마답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잡으며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옷장사였어요. 처음엔 시장 좌판부터 시작했지요. 겨울이면 손끝이 얼고 여름이면 땀이 줄줄 흘렀지만 그래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다음엔 아파트 앞 작은 길목에서 장사도 했어요. 비가 오면 천막을 치고 바람이 불면 옷걸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새벽 오시면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떼어오고 밤 10시까지 장사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한겨울에도 장갑을 끼면 돈을 세기 어려워서 맨손으로 장사했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날 때도 있었지만 반창고 하나 붙이고 또 나갔어요. 아이들 학용품비가 모자라 밤잠을 설치며 계산기를 두드렸던 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사장님, 이 옷 정말 예뻐요라는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지친 몸이 풀렸어요. 다행히 단골이 늘면서 10년쯤 지나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어요. 가게 이름은 예진 옷방, 딸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제가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이 다 딸 때문이었으니까요. 가게를 열고 나서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옷 진열하고 손님 맡고 계산하고 청소하는 일까지 혼자 다 했어요. 가끔 몸살이 나도 문 닫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못 판 옷값이 아이들 밥값이었거든요. 그렇게 옷 장사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조금씩 재산을 불려갔어요. 의정부와 고양시 경계,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땅을 하나 샀어요. 그땐 다들 왜 거길 사냐고 말했지만 저는 언젠가는 거기가 서울 외곽의 중심지가 될 거란 예감이 있었거든요. 몇 년 뒤 그 땅에 작은 상가 건물을 지었어요. 세를 놓고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았어요.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고 또 다른 건물을 지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서 어느새 건물 5채를 갖게 됐어요. 장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했어요. 70세 넘어서까지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 나가서 옷 정리하고 단골 손님들과 차도 마시고요. 하지만 이제는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딸이 걱정 끝에 정리하라고 해서야 가게 문을 닫았죠. 지금도 사람들이 보기엔 30년 넘게 낡은 아파트에 사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저는 5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건물주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식들한테조차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마트에서 세일하는 고기를 사고 전기료를 아끼려고 에어컨도 잘 안 틀어요. 아이들이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살지라고 할 때마다 그냥 웃어넘겼어요.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평생 아껴 살던 버릇이 몸에 밴 거죠. 저는 자식들에게 부자 되라는 말은 안 했어요. 성실하고 검소하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가면 그게 진짜 부자라고 믿었거든요. 딸은 그 말을 고맙다며 웃어줬지만 아들은 늘 불만이 많았죠. 왜 우리는 남들처럼 못 살아? 왜 엄마는 돈 걱정만 해?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안쓰럽기는 했습니다. 사실 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가족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 모든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긴 세월, 낮엔 장사하고
밤엔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딸은 늘 제 편이었고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소용돌이가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첫 만남부터 눈빛이 달랐어요. 어머니, 저희 잘 살 거예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저한테 1억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엄마, 신혼집 전세금이 모자라. 그때 제가 그 정도는 못 주고 5천만 원 정도는 해줄게고 했더니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집을 넓고 좋은 아파트로 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저는 둘 다 모아놓은 돈도 없이 욕심만 부리는 것 같아 아들이 요구한 돈의 절반만 주기로 말했던 거고요. 신혼집도 인생도 성인이 되면 부모한테 기대지 말고 알아서 살아가냐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 정도 수준에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도 며느리 쪽 하객들이 우리 집 쪽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신랑 집에서는 뭐 해주는 거 없나? 라는 수군거림도 들렸고요. 참 세상이 이제는 결혼해서 살 집도 부모가 해줘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도와줄 생각은 없었죠. 아들, 며느리의 인생은 그들이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은 결혼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았고 며느리도 참 잘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한번 나오세요. 하며 전화할 때마다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괜히 불편할까 싶어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 자식들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엄마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서울에서 버티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엄마 우리 셋이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 혼자 사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내는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서로 불편해질 게 뻔하다. 넌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어머님,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출산하고 나면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요. 친정 엄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님처럼 의지할 분이 계시면 정말 감사한데. 그 말에 맥이 빠졌습니다. 결국 산후조리를 위해서 들어오겠다는 것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니 그래도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딸에게 털어놨더니 딸이 한사코 반대하더라고요. 엄마 오빠랑 새언니 무슨 일 있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 이상해요. 엄마는 오빠 너무 믿지 마요. 그렇게 말하는 딸 얼굴이 참 진지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얘야, 걔네가 서울서 맞벌이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니? 아기도 곧 태어난다는데 좀 도와줘야지.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딸 말이 괜한 걱정이라 여겼습니다. 결국 그해 여름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사는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서로 양보하며 지냈습니다. 이사 오던 날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근데 가구가 참 오래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래된 게 좋아요. 손때 묻은 것들 버리기 아깝잖아. 그 말에 며느리도 웃더라고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주말엔 새 식구가 나들이도 갔습니다. 며느리가 장도 같이 보고 음식도 곧잘했어요. 특히 된장찌개를 끓이는 솜씨가 좋아서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니? 했더니 어머니 음식 잘하시잖아요. 따라했어요. 하더라고요. 청소도 며느리가 자주 했습니다. 집안은 항상 깨끗했고 빨래도 서로 나눠서 하자고 하니 부담도 덜했어요. 아들도 집안일에 참여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하며 소파 커버를 갈아 끼우기도 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가족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더 바빴지만 그만큼 집안에 웃음도 많아졌어요. 아기 울음소리에 아침이 시작되고 새벽에 젖병을 씻고 삶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힘들지만 즐거웠습니다. 낮에는 아기 기저귀를 갈고 밤에는 깨어나는 손주를 달래며 안아주고 조용한 거실에서 아이 숨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을 때면 이런 것도 복이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아이를 안고 엄마 이거 봐, 얘가 웃네 하며 제게 보여줄 땐 그 순간이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혼자였던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느껴졌어요. 딸도 가끔 놀러와서 손주를 보고 가곤 했어요. 엄마 얘 너무 귀엽다. 어쩜 이렇게 잘 웃어. 하며 딸이 아이 볼을 만질 때면 가족이 다 모인 느낌이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행복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육아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직후 며느리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처음엔 밤마다 통증 때문에 울기도 했고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시세끼를 챙기고 한약도 끓이고 찜질팩도 데워서 며느리 배에 얹어주었어요. 밤에는 며느리가 푹 잘 수 있도록 아이 젖병도 대신 들고 아기가 깨면 안아가며 재우는 일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허리도 쑤시고 무릎도 욱신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를 바라보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진짜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못 버텼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힘든 것도 조금은 덜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종종 말했어요. 어머님 음식 너무 잘하세요. 미역국도 진짜 맛있고요. 친정 엄마가 해주던 거랑 똑같아요. 그럴 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이렇게나마 며느리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손주가 생후 3개월쯤 되었을 때 며느리는 점점 기운을 차렸고 다시 아기 돌보는 일을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낮 시간 동안에는 여전히 제게 아이를 맡겼어요. 어머니 저는 좀 자고 올게요. 아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흔들어줬어요. 아이돌이 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육아를 제가 도맡아 했어요. 베넷저고리도 제가 빨았고 이유식도 제가 끓였고 생후 8개월쯤엔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따라다니느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죠. 사실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손주가 생기면 잠깐 봐주다 말지만 저는 매일 같이 붙어서 아이를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내 새끼의 자식이니 그저 그 아이가 잘 크는 것만으로도 제겐 기쁨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가끔 저에게 과일을 깎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 너무 편하게 산후조리했어요. 친정 엄마보다 더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우리 손주 보려고 태어난 사람 같구먼. 그렇게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 시절은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 안에 고마움과 따뜻함도 분명히 있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잘 자라고 다독이며 시간이 멈춰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그날들을 지금 생각하면 잠시나마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평화가 오래 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 하나로 살았는데 세상은 그 마음만으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손주 돌잔치가 끝나고 하나둘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주 빨래를 개고 있으면 며느리는 옆에 와서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아이 것만 따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방은 저희가 쓰는 게 정해지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시면 동선이 꼬여서요. 처음엔 세대 차이일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딸이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고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화면 속에는 제가 사는 아파트를 두고 이런 곳에서 아기 키운다는 게 말이 되냐.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 내 공간이 없어 숨막힌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냉장고 안식 재료도 손주에게 좋은 것만 쓰려고 애썼는데 그 모든 정성을 한 번에 짓밟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애써 만든 가상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웠던 건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취업할 생각은커녕 하루 종일 방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고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용돈 좀 줄 수 있어? 담배 살 돈이 없네. 애기 분유도 떨어졌는데 엄마가 좀 사다 주면 안 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저는 안 준 적은 없지만 점점 그게 당연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나태하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나태하게 사냐? 엄마한텐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냐? 너희 키우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돈 없다고 해놓고 살림은 꽤 여유 있게 하더라. 아끼려면 똑바로 아껴야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을, 저의 희생을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본 걸까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집을 나올 생각은 차마 못했습니다. 아직도 어린 손주 얼굴만 보면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그 아이마저 제가 떠나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냉대 속에서도 손주의 재롱은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의 비수 같은 말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문득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어요.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틈으로 희미하게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전세자금 받은 돈으로 코인 투자한 거 어떻게 해? 완전히 망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몰라. 완전히 물렸어. 퇴직금 다 날리고
이제 남은 건 빚뿐이야. 회사에서도 잘렸는데.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퇴직금을 다 날렸다고? 그럼 그동안 아들이 벌어온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제가 알던 아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엄마한테 돈을 좀 더. 며느리가 즉시 아들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님한테 이 집을 달라고 해. 아니면 어머님이 나가시면 되잖아. 달라고 해서 팔고 우린 작은 데로 가면 숨통 좀 트일 수 있잖아. 목소리에는 다시금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딸이 같이 살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이런 대접받으며 살 필요 없어. 내가 엄마 잘 모실게. 내가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지만 지금 제 집에서 제가 나가는 것은 아들, 며느리에게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딸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도 제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50억짜리 건물 소유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저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숨겨둔 비밀 자산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증서를 꺼내든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할까 말지? 그건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만약 이걸 아들에게 알리면 아들은 변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돈을 알게 되면 저를 더 극진히 모실까, 아니면 이 돈마저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몰랐습니다. 이 증서를 보여주는 순간 더는 제 삶의 주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건물이 저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큰 속박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더군요. 하루하루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다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서 웃고 떠드는 평범한 대화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쏙 박히는 말이 하나 들렸습니다. 여기서 산다고? 의정부 아파트? 그래도 요즘 이런데도 시세가 오르더라.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며? 대단하다 야.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곧 어머님은 곧 나가시게 될 거야. 우리가 알아보고 있거든. 이 집도 이제 우리 몫이 되겠지. 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평생 일해가며 살아온 이 집을,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이 공간을 그렇게 쉽게 말하다니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며느리와 친구들이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자신들 친구의 집에서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방 안에서 손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조금 좁잖아요. 이 방을 아이 방으로 쓰고 어머니는 거실에 칸막이 하나 쳐드리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진지했고 옆에서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엄마 밤에 TV 안 보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주무시는 거면 거실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 방을 제가 30년간 잠들고 깨어난 그 공간을 아이 방으로 내주고 거실 한 구석에서 칸막이로 가려진 채 살라는 거였어요. 마치 임시거주자처럼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불청객처럼 말이죠. 한 번도 내 공간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해 본 적 없고 그저 가족들이 편하게 지내길 바랐을 뿐인데 이제는 집안에서 제자리마저 빼앗으려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됐을까? 내가 언제부터 손님이 된 걸까? 가슴 한편이 시큰거리며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며느리와 따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지요. 그날을 언제인가 고민하고 있던 제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결정을 하게 만들어주더군요. 며느리는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트렁크는 뭐예요? 이런 낡은 거 왜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건 제가 젊은 시절부터 간직해온 낡은 가죽 트렁크였습니다. 20대 초반 시장 골목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동반자 같은 존재였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에는 푼돈이라도 그 안에 숨겨두곤 했고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그린 그림들, 아들이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의 매출 장부, 제 옛날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그 트렁크 안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건 내게 소중한 물건이야. 함부로 만지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진짜 쓸모없잖아요. 냄새도 나고 공간만 차지하고요. 요즘 누가 그런 거 써요?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가 그 트렁크를 베란다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급하게 따라가 보니 이미 쓰레기 봉투들과 함께 내다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걸 왜 버려?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집이 좁다고 하시면서 이런 쓸데없는 걸 왜 붙들고 계세요? 지저분하기만 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 세월이, 제 마음이, 제 추억이 통째로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려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아들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제는 따로 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도 아기 키우고 자리 잡으려면 공간이 부족해요. 원룸 하나 얻어줄게요. 그냥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고 이 아파트는 우리 앞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희생해가며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자식 입에서 상속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룸이라고? 제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지만 아들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이 아파트 지금은 가격이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더 떨어져요. 지금이 적기죠. 옆에서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부동산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젠 좀 편하게 사세요. 아파트 하나쯤 우리한테 넘긴다고 해서 엄마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 말은 저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구석진 원룸에서 조용히 늙어가라는 뜻이었거든요. 아들의 머릿속에는 엄마가 아닌 집 한 채 가진 재산만 보였고 정이 아닌 계산으로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와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거기 더 있을 이유 없어요. 오빠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죠? 엄마가 거기서 당하고 있는 걸 더 이상 못 봐겠어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왜 제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 왜 제 소중한 물건들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야 하는지, 왜 제가 구걸하듯 자리를 얻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낡은 트렁크가 있던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며느리의 화장품과 아기용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제 30년 인생이 사라진 자리에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들어선 거였죠. 방 안을 둘러보니 제가 아끼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화분, 낡은 재봉틀, 모든 것이 정리라는 이름으로 치워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남겨진 건 찢겨진 실내와 속절없는 허망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 집을, 이 공간을,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지우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간단한 짐만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쪽지 하나만 식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간다. 너희들도 이제 니들 집 찾아서 나가라. 30년간 정들었던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딸의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기대지도 않고 살기로요. 딸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무거웠고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어요.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가 제 전 재산인 것 같아 처량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조차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은 저를 보자마자 눈부터 빨개지더니 소리쳤습니다. 엄마, 얼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며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오랜만에 사람 체온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딸은 급하게 제 가방을 받아들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요. 그제야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했던 말부터 시작했어요. 내 집이 곧 자기네 거 될 거라고 했대. 그리고 내 방을 아이 방으로 바꾸자고 한 말, 거실에 칸막이 치고 살라고 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 트렁크에는 내가 어릴 때 그린 그림도 있었고 내 오빠 일기장도 있었는데 며느리가 낡았다며 버려버렸어.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원룸 하나 얻어줄 테니 그 아파트를 상속해달라고 했던 말까지 꺼냈을 때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엄마, 진짜 그걸 지금까지 다 참았어. 오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상속 얘기를 그렇게 꺼내요? 엄마 트렁크 버렸다는 건 또 뭐예요? 진짜 사람 맞아요? 딸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래도 내 오빠니까 내가 너무 바보지. 그 말이 나오자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엄마는 그냥 가족을 믿은 거예요. 그걸 배신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엄마는 가족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쓰지 마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딸 집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정말 깊이, 오래, 푹 잤어요. 누구도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칸막이에 가려진 채 잠들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 언제 들어올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정성스러운 아침을 먹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딸한테 얹혀 살아도 될까? 그 생각이 들었고 곧이어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뚜렷하게 생겨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딸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의정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집을 비워야겠다는 생각이 잠에서 깬 순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더는 그 공간에 추억이 아니라 상처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집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하나 매매하려고요. 되도록 빠르게 좀 진행해 주세요. 급합니다. 중개인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이 집 오래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매매하실 건가요? 시세도 지금 괜찮고 위치도 좋은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됐어요. 정들었다고 계속 머물 순 없잖아요. 정은 결국 사람에게 붙는 건데 사람이 나를 내치면 집도 소용이 없어요. 중개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서류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일이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어요. 그 일이 있고 하루도 안 지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마 부동산에서 연락이 갔나 봐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집을 내놔요? 우리 얘기도 안 하고. 아들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어요.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들더니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그냥 나가신 건 이해해요. 그런데 아파트를 팔면 저희는 어쩌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코인 투자 실패하고 다 망했다고 하면서 같이 살자고 했던 거 기억나니? 내가 방 한 칸 내줬을 땐 고마워했지. 근데 결국 날 원룸으로 내쫓으려고 했잖아.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였을까? 아들은 말이 막힌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젠 나 기대 안 해. 내 인생 따로 살고 나는 내 인생 따로 살자. 남처럼 지내자. 그게 서로를 위해 나을 것 같아.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 다 몇 번 더 전화를 했지만 이제는 울리기만 하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문자와 부재중 전화는 계속 쌓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돌아오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땐 제가 너무 몰랐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 제발 집 팔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방도 그대로 두고 트렁크도 다시 찾아올게요. 그 문자들을 읽으면서도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제는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금이 간 관계는 다시 붙어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살면서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특히 며느리의 문자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집 팔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저는 그 문자를 읽고도 냉소만 나왔어요. 집을 팔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달라지겠다고 하는 게 과연 진심일까요? 제가 있을 때는 왜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날 밤 딸이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이제 엄마 삶은 엄마 거예요. 누구한테도 뺏기지 마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 곁에 단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조금 따뜻해진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느꼈어요. 딸은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 나이 되면 이해할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이해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이 엄마를 밀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아플까요? 엄마는 너무 오래 참았어요.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 일주일 만에 남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공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연락하겠다고 협박 비슷한 문자를 보내왔지만 그것도 무시했어요. 제 재산을 제가 처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집을 판 돈으로 저는 딸이 사는 곳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그 원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제 공간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오래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찾아온 그날이라고요. 이제 저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잠들고 일어납니다. 딸은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손주들도 데려와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면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동안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언젠가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 앞에선 늘 검소하게 살았지만 사실 제 노후는 조금도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거든요. 건물은 딸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등기 일부를 정리했어요. 절반은 딸 앞으로 넘겨줬고 나머지 절반은 제 노후 자금으로 그대로 남겨뒀어요. 딸은 처음에 울더라고요. 엄마 왜 이런 걸 말도 없이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잘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이젠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자산은 제 스스로 관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노년은 제 두 다리로 서서 준비해 두려 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제 땀의 결실을 이제야 조용히 제자리에 두고 저는 늦은 평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조용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창문을 열면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책 한 권을 넘기는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제게 잔소리하지 않고 누구도 제 자리를 빼앗으려 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 평화가 참 고맙습니다. 가끔 혼자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단골 가게에 들러 밥도 사 먹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삶이 정돈되고 제 숨소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지며 사는 게 진짜 어른의 삶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늦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찾아서 살고 있으니까요. 가끔 아들이 생각나지 않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후회할 기회를 받아야 하지만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처럼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꼭 말하고 싶어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요. 지금이라도 내 삶을 되찾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